네, 안녕하세요. 방송언어 2021학년도 2학기 방송언어 4주차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21일 추석날인데 영상을 찍고 있네요. 글쎄요, 코로나 덕에 명절 스트레스가 없는 아줌마로서의 기쁨이 강의 찍는 게 더 나아요. 강의 찍는 게 더 낫습니다. 네, 반갑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내일 그 연휴를 다 마치고 좀 여유 있게 영상을 보지 않게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참 아직도 여러 가지 선생님이 잘 모르는 기계적 상황이어서 어디로 날아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상이 툭 끊어졌는데 다행히 바라가 거기서 딱 끊어져서 그냥 공지에 올리고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나누어 찍던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원래 그 51쪽에 있는 2.1.2 사회에서의 호칭어 지칭어까지 끝내고 오늘 사실 53쪽부터 교재 53쪽부터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간단히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1쪽에 그 지난번에 이제 가정에서의 호칭어 지칭어를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쳤는데 교재 51쪽에 윗페이지에 보면 가정에서 여러 가지 호칭어 지칭어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소위 이제 요즘 같은 오늘 같은 그리고 이제 요번 연휴 기간 같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제 대가족들이 모이거나 화목하게 지내고 이렇게 많이 모이기도 하는 그런 가족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요즘은 거의 이제 핵가족을 넘어서서 1인 가족으로 가고 또 많은 가족들이 모이는 것들이 꼭 그렇게 행복한 일이 아닌 묘한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절대적인 어떤 빈곤은 모두 극복해서 세계 10위에 해당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행복은 참 여러 가지 조건들이 관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도 이제 내 4주차 수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규범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거예요. 일단 이런 실제 용어들을 가족 내에서의 지칭어나 호칭어를 잘 사용하지 않더라도 알아두고 있는 것은 필요하죠. 여러 가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또 방송국에 가서 시험을 본다든지 또 방송국을 가기 위해서는 언론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국인이 보는 한국어 능력 시험, KBS 보는 그런 시험도 있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게 어떤 규범성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알고 있으면 좋죠. 알고 있으면 좋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내를 이야기할 때, 마누라, 와이프, 요즘은 와이프라 그러면 좀 촌스러워요. 한동안 7, 80년대는 당연히 영어 조금 얘기하면 참 대단한 것처럼 취급을 받아서 지금은 보통 아내라든지 집사람이라든지 근데 이런 표현들도 집사람, 안사람이라는 표현이 약간 성차별적인 표현이다 라는 그런 입장이 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각자 배우자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51쪽에 위에 보면 남자가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말 매제, 그러니까 자매의 형제다 이런 뜻이죠. 제부 아마 이런 표현들은 그래도 좀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친족 호칭어를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도 나이가 50대 중반이지만 오늘 이제 선생님 시어머님은 돌아가시고 시아버님만 계시고 이제 굉장히 뜻밖에도 시누이와 아주 가까운 편이에요. 네, 시누이가 선생님한테 잘해서이겠죠. 동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서란 선생님의 남편의 남동생, 즉 시동생의 부인이죠. 그래서 시집 식구라고 다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나하고 맞는 사람도 있고, 네, 돌아가신 시어머님은 저한테 시집살이 안 시키셨어요. 같이 모시지도 않았고, 설거지도 시키지 않으셨고, 굉장히 그런 가치관이 분명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을 할 사람도 있고, 안 할 사람도 있고, 선택사항이지만, 집안 분위기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다른 것 같고. 그런데 선생님만 하더라도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시동생을 결혼하기 전에 봤지만 도련님이라고 부르거나 결혼한 이후에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무슨 그런 어떤 대단한 어떤 그 성평등 의식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모르게 촌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 시누이 같은 경우도 형님도 아니고 성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너무 이상해서
또 각자 뭐 선생님 아들 이름 아무개 엄마, 또 우리도 신우이한테 고모나, 사실 고모는 우리 아들이 부르는 호칭어야 하는데, 아니면 그냥 누구 엄마, 굉장히 그 평등한 호칭과 지칭어를 갖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친인척의 개념은 줄어들지만, 그래서 요즘은 뭐냐면 씨를 붙이는 것을 좀 권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여성의 경우에도 뭐 이제 씨를 붙이는 게, 근데 이때 말하는 씨는 이름에 붙이는 거죠. 네, 이름에 붙이는 거죠. 네, 일단은 알아두어야 하지만 나이가 꽤 있는, 아마 여러분들 내 얘기를 들어보면 뭐 우리 엄마 아빠는 안 그렇던데, 사실 선생님이 조금 더 개신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1.2 사회에서의 호칭어, 지칭어입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자유롭고 용인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보통 직급으로 부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계장님, 과장님, 팀장님 뭐 이렇게 부르게 되죠. 부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윗사람이 된 다음에 아랫사람을 어떻게 부르느냐 등등에서는 보통은 요즘은 아무개 씨, 좀 친근하게 불러서 성을 빼고 아무개 씨 하거나, 아니면 상까지 같이 해서 씨 하거나, 혹은 님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직장 안에서는 선생님도 그 학생처장 하면서 거기 직원들하고 호칭어, 제 교수 사회와는 다른 호칭어를 봤더니 전반적으로 성까지 다 붙여서 씨를 붙이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직급 명칭을 붙이고, 물론 사적인 자리에서는 오랫동안 보아온 경우에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보고 넘어가는 것들로 하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여사님이라는 호칭입니다. 과거에는 뭐 사모님이라든지 또 뭐 이런 호칭들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또 아니면 뭐 사장님,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면 사모님, 뭐 사장님. 근데 요즘은 딱히 그렇게 아니고 뭐 손님이라든지 뭐 고객님 이렇게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뭐 농담처럼 호객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님 이런 명칭을 부르고, 어떤 때는 좀 뭐한 게 왜 그 사장님이 아니라 대표님 뭐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사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영부인 이 경우에 지금 뭐 유엔에 가 있죠. 뭐 김정숙 여사, 그런 경우는 뭐 쓰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요즘도 일반적으로 여사라는 표현은 또 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데 우리 학교에서 굉장히 좋은 의미로 여사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절대로 안 그러는데, 한 몇 년 전에 어떤 대학에서 그 환경미화원 그 분들을 주로 이제 나이가 있는 중년의 여성들이죠. 특히 어떤 여학생이 굉장히 이제 그 폄하하면서, 얼마 전에 이제 택배하는 그 분에게도 뭐 고대생인지는 알 수가 없죠. 고대 경영대 과잠을 입은 어떤 친구가 뭐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는 아니고 여학생이 굉장히 무례하게 그 환경미화원 이제 우리 그 용역 업체에서 보통 이렇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그 호칭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분들을 저희가 여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여사님 이거 치워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진 않지만, 우리끼리라도 뭐 예를 들면 뭐 명절에 뭘 할 때 여사님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뭐 명절인데 뭐 돌려드려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선생님은 되게 사실 행정 업무를 하기 전에는 그런 그 용역하시는 분들을 여사님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몰랐거든요. 굉장히 좋은 태도가 아닐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학교 안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늘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고 존중을 해주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각자 한번 읽어보는 것들로 하고, 뭐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뭐 아가씨 뭐 이런 표현은 거의 지금은 안 쓰죠. 원래 아가씨는 시집을 가지 않은 시누이. 그래서 토지에 보면 애기씨라는 표현도, 음라우트형인 애기씨라는 표현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그 님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많이 쓰고, 과거에는 반드시 성을 붙여서 님이든 씨가 됐던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구글이나 뭐 그런 게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뭐 경아님 뭐 이런 식의 그런 뭐 안내 문구나 그런 것들도 오는 것 같습니다. 뭐 친근하기도 하고 호칭어와 지칭어의 시대적 변천을 보여주는 그런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높임법, 우리 강의 자료 1쪽에 빨간 글씨로 높임법으로 되어 있고, 경어법이라고도 하지요. 경어법이라고도 하고, 뭐 학자에 따라서는 우대법 혹은 공선법,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문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것들이지만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교재에서는 한 53쪽부터 어디까지죠? 네, 한 58쪽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의 자료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문법 시절을 한번 환기시켜 볼 필요가 있겠죠. 네. 높임법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문법적인 높임과 상대적인 높임, 뭐 이렇게 주체 높임, 객체 높임, 뭐 이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어휘적 높임법과 문법적 높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휘적 높임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어휘를 사용을 하면서 어떤 경어를 표현하는 것이고, 문법적 높임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인 요소, 선어말 어미 혹은 어말 어미들을 사용하여서 경어, 즉 높임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문법적 높임법은 1쪽입니다. 강의 자료 1쪽. 높임법은 일정한 문법 요소에 의해서 실현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휘와 함께 실현되기도 하는데, 이를 문법적 높임법이라고 한다. 네, 여기서는 교재에서는 문법적 높임 한 안에서 어휘를 다 집어넣었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분리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법적 요소, 이거는 이제 교재 안에 거를 정리했기 때문에 문법적 요소에 따른 것을 좁은 의미에서의 문법적 높임법, 지금 여기서는 문법적 높임법을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 높임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등급의 이제 종결 어미를 통해서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이죠. 이런 것을 청자 경어법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두 6개로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포멀한 격식체와 그렇지 않은 비격식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그 1페이지의 표를 보면 우리가 주로 비격식체를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평상시에도 해요체나 해체를 쓰고 가까울수록 해체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에만 이제 하십시오체, 옛날에는 합시오체라고 했던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6등급은 이제 좀 더 격식을 갖추냐 갖추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특히 격식체에서 하우체와 하계체는 거의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하우체는요, 가장 대표적으로 부부간에 사용이 되었어요. 부부간에 사용이 되어서 남편이, 예를 들면 보통은, 지금은 좀 얘기가 많이 달라졌지만 보통은 남편이 나이가 더 많고 여자가 남편이 더 어린 경우가 많았죠. 뭐 사실 이것도 어떤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굳이 남편이 더 나이가 많아야 하느냐 하는 것도, 또 뭐 남자는 경제력, 여자는 뭐 젊음과 외모, 뭐 이런 것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 느껴도 성차별적인 그런 뭐 트로피 와이프, 뭐 이런 트럼프 부인 트로피 와이프잖아요. 남자가 성공한 다음에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제 그 젊은 시절에 고생했던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이제 젊은 아내를 얻게 된다. 뭐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꼭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어떤 부부간의 관계에서는 뭐 나이를 불문하고, 유교권에서도 오히려 이렇게 하우체를 쓰면서 서로 존중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함부로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아내에게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하우체를 쓰는 경우가 많았고, 하계체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스승이 제자에게, 부모가 장성한 자식에게 하계체를 쓰는 거죠. 사실 선생님이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이제 남학생이, 여학생들이 대학을 많이 가던 그런 시절이 아니어서 학과장님, 그때 선생님 모교의 학과장님이 하신 말이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지금 같으면 대자복감이었습니다. 문교부 장관까지 하셨던, 과거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교부 장관까지 하셨던 분이 이제 퇴임하시고 학과장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이번 학년에는
그 사람은 적고 여자가 많지. 근데 특별한 비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여자가 거의 안 보이다가 여자가 열댓 명만 보여도 어마어마한 게 많다라고 이제 느꼈던 그런 거예요. 지금이면 아주 난리 부르스가 났겠죠. 근데 그때 그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대할 때, 여학생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정년을 선생님이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갔을 때 문학개론을 해주셨던 분은 선생님이 대학 들어가서 곧 정년을 하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부를 때 김경아 군, 김군 한번 발표해 보게, 혹은 안군 한번 일어나 보시게, 이런 식의 하계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의 군은 뭐냐면 남성을 흔히 부르는 거죠. 요즘은 그렇게 부르지도 않지만, 그런데 이제 간단히 말하면 어떤 여성에 대한, 여성이 이제 이런 대학에 많이 보이니까 굉장히 다른 독특한 그런 호칭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학생들이 많이 국어를 좀 좋아하지 않았던 친구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은 헤라체와 해체를 굉장히 구별을 못하는데요. 헤라체는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는 겁니다. 야, 밥 먹어 하는 거, 밥 먹어라 하는 거는 전혀 다르죠. 네. 그렇게 6등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주체 높임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깨서와 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 즉 주어가 선생님이나 부모님 같은 높임의 대상일 때 이가 대신 깨서를 쓰고, 거기에 동시에 호응을 하여 주격정대의 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의 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매개모음 앞에 이제 잠으로 끝나는 어간이 오는 경우에 의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주체 높임에는 주체의 신체 일부나 소유물을 높이는 방법도 있는데 이를 간접 높임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간접 높임의 예는 있냐면 우리 교재에 보면 네, 55쪽에 보면 예문 3이 있어요. 55쪽 예문 3. 할아버지 허리가 편찮으세요 하는 건 할아버지의 허리이기 때문에 시가 들어간 것이고, 따님이 벌써 결혼하세요. 물론 이 따님도 이미 듣는 이제 그 청자를 높이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들어가는 것은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 객체 높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객체 높임이 아까 선생님이 문법적인 높임법을 포괄적으로 쓰느냐 좁은 개념으로 쓰느냐 했을 때 그 어휘적 높임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의 여부가 개입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주로 객체 높임과 관련이 있어요. 진지 드시겠어요?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주무시다, 여쭈다와 같은 특수 어휘로 표현이 되게 되는 것들인데, 사실 이게 왜 논란이 있느냐면, 원래 객체 높임법은 중세국어에는 당연히 문법 형태소가 있었어요. 그 밑에 보충 자료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문법 형태소로 고정되어 있던 것들인데, 이 아이들이 근대를 거치면서 사라져요. 객체를 높이는 그 문법 형태소들이.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어말어미라든지 특정 어휘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중세국어 통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 포커스를 두면 넓은 의미의 문법적인 높임법으로 보는 것이고, 아니야 현대는 이미 없으니까 얘네들은 어휘적인 높임법이야 라고 보는 그런 입장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객체 높임법은 주어 이외에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목적어와 부사어입니다. 즉 그것을 목적어와 부사를 객체라 하는데, 객체가 높임의 대상일 때 이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거 아까 말했던 진지라든지 들이다, 여쭈다, 그 다음 조사 깨서가 아니고 깨서가 아니고 깨죠. 왜냐하면 깨서는 주격이잖아요. 이 깨는 부사격이죠. 역격이라고 하는 부사격이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우만 깨예요. 네. 자, 그러면 과거에 역사적으로 이 객체 높임법은 어떤 문법 형태성으로 어떤 선어말 어미로 표현이 되었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삽, 잡 이런 6개나 되는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었어요. 이 어미는 거의 모든, 지금 보충 자료 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용언에 나타나 주로 타동사어 간의 통합이 됐고, 이 선어말 어미는 목적어 명사나 부사어 명사, 간단히 말하면 목적어와 부사어죠. 용언어 간의 결합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부사어를 높여주는 경우고 두 번째는 목적어를 높여주는 경우예요. 그래서 지금 모두 월인속보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인용을 했는데요. 내 아래부터 붙였기 이런 말을 못 듣잡아며 네, 월인석보나 뭐 석보상절, 월인석보 모두 이제 그 부처의 공덕을 불변과 관련되는 거, 다 세종과 세조와 관련되는 그런 문헌인 건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 내 아래부터 아래부터는 내가 옛날부터 부처님께 이런 말을 못 듣잡으며 못 들었으며 자, 지금 같으면 뭘 넣을 필요가 없죠. 내가 옛날부터 부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못 들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때는 잡이 들어가요. 형태소 분석을 보면 듣잡아며, 이때 지읒 형태를, 이 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어떤 이 형태를 선택하느냐는 거는 앞에 오는 용언어 간의 말음과 후행하는 어미와 관련이 있어요. 어쨌든, 모음이냐 자음이냐 후행하는 모음으로 오냐 자음으로 오냐 뭐 그걸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는 없고 이때 잡이 이 중세국어에서 잡이 들어갔던 이유는 누군가를 높여준 거예요. 객체를 높여준 거예요. 객체는 명사 아니면 부사라고 했죠. 그랬더니 여기 봤더니 높여야 대상 부처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잡이 들어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목적어를 높인 것입니다. 그지없어 못내 해자볼 공과도 끝이 없어서 못내 이건 못내는 지금도 쓰는 말이잖아. 못내 헤아릴 공과덕. 그 윤동주의 서시에도 내하는 그 헤아리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처의 공덕이 너무너무 끝이 없어서 헤아릴 수가 없다. 못내 헤아린다. 못 헤아린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헤아린다라는 용어어간에 이제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반치음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오는 의도법의 선어말 어미고요. 이렇게 목적어가 자, 뭘 높여주느냐? 뭘 못 헤아린다고 해서 공과 덕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과 덕을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되니까 이제 목적어를 높인 것이 됩니다. 이게 객체 경어법의 선어말 어미들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없어졌어요. 네, 그 밑에 예문 밑에를 보겠습니다. 중세국어의 말개에 객체 경어법, 다른 말로 겸양법이라고 돼요. 이렇게 말이 꼬이네요. 겸양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높기 때문에 화자인 내가 나를 낮추어 주는 거예요. 지금도 어휘적 객체 경어법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진지 드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 진지라는 어휘를 선택함으로써 청자를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이죠. 네. 쇠퇴하기 시작하여 근대 국어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미의 상대 경어법으로 변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미로 합류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가 돼버려요. 어미의 한 일부분이 됐어요. 습니다, 읍니다에 보이는 습과 읍이 바로 이 애들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습니다, 읍니다 그런 형태가 돼버렸고 지금은 하소서, 뭐 하오, 뭐 이런 하오의 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융합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객체경어법 본래의 기능과 형태는 현대어의 뵙다, 여쭙다에 어긋해서 명맥만이 유지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세력을 확대를 하느냐? 주체경어법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여기저기 그래서 시의 남발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실게요 라는 시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객체경어법은 겸양법이라고 상대경어법은 공손법이라고 주체경어법 존경법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학자에 따라서 용어를 조금씩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네, 다음 2.2.2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56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호칭 및 지칭과 높임법이라고 해서 문법적 높임법은 호칭어와 지칭어에 지대한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호칭어 등급의 세분화, 국어 대명사 높임법 등급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사람 이름을 너무 어려워요. 뭐 헬른 브레흐트라고 해야겠죠? 헬른 브레흐트. 뭐 프랑스 계통이 아니니까 H는 묵음은 아닐 거고 헬른 브레흐트라는 사람이 2005년에 쓴 논문에서는 세계 언어들 가운데 2인칭 대명사가 공손성에 따라 분화되어 있는 언어들이 있다. 한국어는 공손성을 표현할 때 2인칭 대명사를 피하는 언어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57쪽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교재 57쪽을 보면 57쪽의 표를 한번 보면 한국어 대명사의 높임법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상위, 동위, 동위는 이제 등급이 같다는 것이고 하위 이렇게 해서 어르신, 뭐 댁. 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거의 안 쓰지만 댁이 잘못했잖아요. 이렇게 좀 사실은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높임, 뭐 조금 높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면 그 헬런 브레트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세계의 많은 언어들이 2인칭 대명사에 따라서 공손성 구별이 아예 없는 언어도 있고 경어법 체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오히려 2인칭 대명사를 피하는 언어가 있는데 우리는 피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높은 사람을 만났다, 나보다 상위자를 만난다라고 했을 때는 너라고 말한다든지 뭐 굉장히 그런 부분을 피하게 되죠. 친구들끼리 야 네가 그랬잖아. 그렇게 말 안 하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등등과 같이 조금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어법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교재에도 있고요. 교재 57쪽 하단표도 있고요. 강의자료 이쪽에도 강의자료 벌써 3쪽으로 갔네요. 강의자료 3쪽에도 표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의 언어 지구상에 한 207개,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은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알려진 언어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207개의 언어로 대상을 헬런 브레트라는 사람이 분석을 해봤더니 2인칭 대명사의 공손성 구별이 아예 없는 언어, 그리고 2인칭 대명사가 공손성에 따라 둘로 구별되어 있는 언어. 뭐 예를 들면 불어 같은 경우는 띠와 2인칭이 띠가 있고 부가 있어요. 그래서 부가 더 높인 거거든요. 또 세디상의 구별을 보이는 언어도 있습니다. 네, 라버를 보면 공손성을 표현할 때 2인칭 대명사를 기피하는 언어, 오히려 피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게 한국어와 일본어, 미얀마어, 태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등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분류는요, 계통적인 관련성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어법이라고 하는 특수한 어떤 문법적 속성을 가지고 타이폴로지, 유형론적으로 분류를 해봤을 때 이렇게 분류 체계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2.3 교재 58쪽이고요. 강의 자료 3쪽 함께 봐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얘기이기 때문에 강의 자료 3쪽에 2.2.3 함께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서 봤던 표준 언어 예절 2011년의 높임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용언이 여러 개 함께 나타날 경우 일률적으로 규칙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문장의 마지막 용언의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쓰면 된다. 그러니까 시를 주무시러 가셨다 뭐 그런 거는 그냥 주무시러 이럴 때는 주무시러 갔다, 주무시러 자러 가셨다는 아니네요. 이런 경우는 주무시러 가셨다가 많은데 어떤 예가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일을 마치고 가셨다 하면 되는데 일을 마치시고 가셨다. 둘 다 가능하지만 굳이 왔다 가셨다 하면 되는데 오셨다가 가셨다. 넣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네, 그 다음에 직급이 높은 사람은 물론이고 직급이 같거나 낮은 사람에게도 직장 사람들의 말할 때는 의시를 넣어서 김대리가 거리처에 가셨습니까?처럼 존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직장의 규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 그게 기준이 300명이라고 합니다. 경영학 쪽에서 그거를 조사를 해봤다고 하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서울여대에 부임했던 22, 3년 전에는 사실 선생님은 막 충격을 받았어요. 선생님 보기에는 규모가 굉장히 큰 학교라 단대를 벗어나서 사람들이 서로 교수님들한테 특히 그랬고 지금도 규모가 큰 대학, 대규모 우리는 이제 중소규모 대학이라고 하고 이제 그 학생 수가 3만 명을 넘게 되는데 대규모 대학의 경우에는 사실 단대를 넘지를 못해요. 근데 선생님이 처음 왔을 때 교수 수가 100명 정도, 지금 우리가 한 250명, 그래서 300명이 안 되거든요. 요번에 굉장히 많이 초빙을 해서
한 300명, 그래도 300명이 안 됩니다. 작년에 225명 정도 된 줄 알았는데 지금 100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선생님이 폐렴이 한번 걸렸었는데 정확하게 한 일주일 뒤에 총장님한테 전화를 받을 만큼. 근데 좋은 점은 있죠. 굉장히 분위기가 가족적입니다. 가족적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떤 교수가 뭐 학생들한테 강의 시간에 뭐 그랬다더라 뭐 하면 그게 소문이 다 날 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깝고 친밀하면서도 감시의 기능도 좀 하게 되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애매한 단계가 300명이래요. 그래서 선생님도 보면은 어느 순간 교수 수가 한 150명을 넘고 200명을 넘어서면서 교수님들이 서로 굉장히 멀어지고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국문과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끼리도 좀 가깝고 학생들과 교수들과의 관계도 조금 소통이 좀 많은 편인 학과예요. 많은 편인 학과고 특히 답사를 감으로써 그런 면이 있는데 학과마다 이제 또 학생들의 규모가 큰 공대 쪽이나 이런 경우는 교수님과 학생들의 관계가 참 이게 사람 수가 참 중요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좀 가족회사 같은 아주 친근한 그럴 때는 얘기가 다르겠지만 원칙은 이렇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3은 지금 30분이 넘었으니까 그러면 2차 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